예, 인재 발굴처장님께서 다양한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종단 연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형에 따라 어떻게 인재들이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전형 방법들이 그 학생들을 실제로 길러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이 자리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영건 교수님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토론자로서 그 입시 정책과 연관된 대학 교수들이 어떤 인재를 선발하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양찬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입시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포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상시에 심리학자로서 갖고 있던 의견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37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입학한 학생들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추적 조사한 연구고요. 이제 그 대상자들을 선정을 할 때 그 다양한 그 검증 절차를 통해서 누가 봐도 이 재학생들의 경우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 중에서도 최고의 인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300수십 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평생 추적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가정은 이 정도 기준에 부합되는 친구들이라면 졸업한 다음에 승승장구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당연히 예상대로 장차관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그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배출할 정도로 당연히 그 우수한 인재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예상과 다르게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누가 봐도 삶이 철저하게 망가져 있다라는 걸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부터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 제도하고 관련해서 많은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겠지만,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재상이라는 게 반드시 미래에 졸업을 한 다음에 사회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지혜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모든 현실 제도를 책상에 앉아서 해결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는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항상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십 년을 추적 조사를 한다는 건 그 굉장히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런 귀중한 데이터를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아까 함수식과 관련해서 그 함수식에 담기는 내용을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재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요소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신입생 중에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장차 탁월한 재능을 펼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인재도 고려대학교가 분명히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인재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고려대학교라는 특수한 학교 시스템이 갖고 있는 또 고유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효과에 의해서 인재가 배출된다면 어떤 신입생이 들어오더라도 고려대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힘을 통해서 인재로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어떤 신입생의 경우 고려대학교라는 특수한 교육 시스템과 만났을 때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독특한 신입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고려대학교의 입시 제도에서 장차 사회를 빛낼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를 원한다면 입시 제도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이제 마련을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 각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계를 짜가지고 추적 조사하고 계속 시스템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입시 제도라는 게 그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립적이고 또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 이렇게 뜻을 펼치고자 하는데 많은 제약이 주어지는 부분은 틀림없이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공정성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효과의 요소들을 다 그 균형 잡힌 형태로 고려를 했을 때 표면적인 공정성 때문에 사실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이 절차상에서 얼마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느냐 하는 의문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재 그 자체의 성격 그리고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곳의 성격에 대한 현실적인 탐구,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가 더 크게 길러낼 수 있는 인재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좀 실증적이고 그 긴 시간 동안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피드백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제도에서 이제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저희가 창의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인재들을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이준호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인재발굴처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꽤 저희 전공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굴은 실은 저희 쪽에서 이제 마이닝이라서 오늘 또 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파이트 뭐 이런 거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희 쪽 전공 분야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파이트와 다이아몬드는 결정 구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것이 갖고 있는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파이트는 아무리 가공을 해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높은 압력으로 저희가 압력을 주거나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높은 압력을 주게 되면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학이라는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그 중요한 구조를 갖고 있는 원석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인재발굴처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러면 과연 고려대학교가 배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 학교가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라는 교훈 아래서 저희가 교육국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고려대학교 교육 목적과 함께 교육받은 고대인 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라는 것이 결국은 이 함수로 표현될 수 있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타내는 인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아를 실현하는 행복한 전인 육성, 창의적 능력, 실무적 전문인 육성, 성실히 봉사하는 참여적 민주 시민 육성, 통일을 준비하는 애국적 대한인 육성, 변화를 주도하는 개방적 세계인 육성. 저희가 이제 입학 전형 위원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전형 중에서 과연 여기 나오는 고대 인재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소양 혹은 기본적인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봤을 때 저로서는 이 F라는 함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교육 목표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항상 얘기하는 공선사후 그래서 애국, 애족적 지도력 배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입학 사정하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도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지금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 이해와 교류 능력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외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영어를 못할지언정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는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한 자세는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 인터뷰하는데 외국인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그분들하고 최종 면접에서 한 번쯤 얼마만큼 그 자세가 되는지를 검토를 할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인재를 뽑을까라고 했을 때 실은 누구나 원하는 그런 인재를 뽑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각 대학은 각 대학별로
자기 학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인재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들도 다 갖고 있는 인재상이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고려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인재상인데 그러한 인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인재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대학마다 서로 다른 인재상이 있고 이제 고려대도 저희의 독특한 인재상이 있는데 현재 전형이 과연 그런 인재를 뽑아내는데 적절한가라고 하는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있으시면 잠깐. 예. 저희가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학생부에 있는 내용 위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국심은 학생부에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다 하는 거는 결국은 확률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버드에서 30%의 졸업생들이 나중에 승승장구했던 그런 경우라면은 굉장히 학생을 저는 잘 선발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이 커 나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진로를 겪게 될 것이냐는 곧 대학교 때 배웠던 어떤 교육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무수히 많은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가정 형편,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어떻게 되다가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런 인재를 선발해서 교육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인재가 되기까지 사실 그게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족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교수님들께서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뽑으면 나중에 잘 될 거지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확률적으로는 잘 될 가능성이 많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변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애국심을 갖는 학생을 선발을 하려면 원래 애국심을 그 잘 형성돼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의 인성이라는 게 그냥 그 학생이 착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애국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인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그런 종류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배출되는 학생들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학생들을 배출하려면 그거와 가장 가까운 학생들을 뽑아서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원래는 그 도나스 모양을 집어넣어야지 손잡이가 있는 컵이 나오는데 손잡이가 없는 컵은 컵하고 굉장히 원래 최종적인 목표하고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컵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손잡이가 있는 컵이 나오느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배출하고 싶어하는 인재가 있고 이것을 갖춘 어떤 신입생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신입생을 저희가 선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외국 교수님들한테 영어로 뭐 질문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그 언어 사용하는데 적극적인가 이런 걸 테스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어 면접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미 저희가 바라는 어떤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걸 갖출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고요. 지난 포럼 때 수업 평가하는 내용을 이제 교무처에서 받아서 좀 분석을 하는 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전체 전수는 아니더라도 이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커나가는지에 대한 종단 연구가 고려대 내에서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데요. 그 자유롭게 질문과 뭐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인재를 선발을 할 때 인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만들어진 인재와 만들어간 인재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인재라고 한다면 부모의 그러한 지도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겠고, 만들어간 인재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그 지점에 도달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대학에 들어와서는 그때부터는 사실 부모의 영향력이 줄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의 장래성, 발전성을 본다면 좀 더 불리한 여건 하에서 이렇게 어떤 시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확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간 인재를 더 선발할 것인가?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과정에서는 그런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서류평가에서도 발전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중을 둬서 평가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학생만 놓고 이제 학생부를 보고 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것들을 읽어서 종합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조금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3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앞으로 좀 더 성장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에 속하고, 예를 들어서 애국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학생들을 면접을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실제로 그 학생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계속 선발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이파 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저희 인재 발굴을 함수로 표현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결국 함수에서는 x 값이 상당히 일정한 수로 결국 귀결이 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입학 전형이 과연 이 x 값을 도출하기에 적정한가라는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요약해 보자면은 저희가 낼 수 있는 x 값은 크게 투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골고루 잘하는 인재와 하나는 한 분야에 되게 특출나게 잘하는 인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이 고려대학교의 수시와 정시고, 수시 중에서도 골고루 잘하는 학생부 전형과 그리고 한 분야에 특출나게 재능이 있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전형에도 학교장 추천 1, 학교장 추천 2, 일반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기자 내에서도 상당히 과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전형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제 동생한테 들으니까 학교장 추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일반고기 때문에 또는 약간의 내신이 부족해서 전형을 돌리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계속될 경우에 저희는 원치 않은 X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입학 전형이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분명하게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전형이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하나의 전형만 있으면 하나의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쪽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선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전형이 결정이 되면 그 전형 안에서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전형 고유의 방법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뭐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되고, 고교추천 1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내신만 보고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학생들이 1단계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풀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전형의 특성에 맞게 선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형들이 조금씩 이제 개수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 구성원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법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그 특정한 방법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평가하는 잣대가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방법 그 안에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전형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운용상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고3 학생들에게 특히 부대가 바라는 인재상이 좀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이제 현재의 그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틀 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결과가 현재 전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과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이 고려대학교가 교육 구국을 내세우다 보니까 거의 국내 인재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학교가 세계 랭킹 90위를 지금 달성했고 50위권을 바라보면서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사실 캠퍼스에도 많은 외국 학생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외국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내에 다양성도 부여해 줄 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인재들을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어떤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낸다는 측면도 있어서 고려대학교가 이제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도 좋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다가 우리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육성해내는 그런 걸 갖춰야 되는데 현장에 계신 두 분 선생님 이제 문과 이과 계시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과연 우리 지금 형편에서 글로벌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교수 입장에서 필요한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장님께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국내에서는 사실 교육부의 어떤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라는 면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되지만 외국의 인재를 뽑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실험하고 싶은 것들을 글로벌 인재를 뽑을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좀 과감하게 실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역량이 갖춰지면 국내에 규제가 완화됐을 때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좀 국내 입시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인재로 선발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할 때 국내 국외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해외 인재들의 경우도 아까 그 사회적으로 인재를 배출할 때 그 세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미래의 방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외 인재들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그 아까 세 가지 요소 각각에 걸쳐서 그 다양하게 인재로 배출하는 게 저희가 가야 될 길인 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완급 조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저희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의혹이 앞서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이제 해외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그 생활하는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를 했다면 배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추적 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제가 그 문과대학의 멘토링 상담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 문과대학에 이제 온 해외 유학생들을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이제 고민도 들어보고 이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외 유학생이라고 해서 그냥 졸업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려대학교 가족으로서 함께 본인의 삶과 또 그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지속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공선사월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이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국제 학생들인 경우에도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애국하는 마음 얼마든지 갖출 수 있거든요. 저희 연구실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중에 정말 성공하여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결국 대한민국 사회는 해외에서 유수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오셔서 지금 이 사회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축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저희가 잘 교육시켜서 그 친구들이 그 나라를 또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적 이해라고 해서 마치 제가 영어 면접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제학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통역을 해줄 테니 얼마든지 질문을 하세요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통역을 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적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통역을 해주겠다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한국말로 질문하고 그 상황에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검증해 나갈 것인가, 또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또 이것이 이제 미래교육 포럼이잖아요. 지금 정부의 규제로 안 되니까 토론을 그만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은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답게 정부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여기서는 굳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거 유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 현실적으로 가능했을 때 사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학생들을 선발할 때 물론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부처 간의 어떤 협조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외국인 전형에서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내국인 전형을 할 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논의되는 인재상, 특히 이제 외국인 인재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었고요.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신 내용들이 외국인 학생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영건 교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저희 종단 연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도 이제 졸업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고, 이제 이준호 교수님은 그 외국인 학생 역시도 본인의 나라에 대한 애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무대에서 이제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재발굴처장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외국인 전형은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이나 토론 계속 있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인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인지, 이제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터프하고 뭐 이런 분이지만 와서 비즈니스는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요, 이 땅에 이제 많은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일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사실은 기업으로 보면요, 아주 상위 대기업들입니다.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정말 재능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전 세계에요, 나라 중에서 이런 정도의 고급 인력을 잘 배출하는 나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사장이나 뭐 LG전자 사장이라고 하면 아프리카 가서 이런 회사를 하라고 그러면요, 일단은 이런 회사를 유지할 만한 인재가 구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 생태계도 조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그 유치원 때부터요, 영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투자한 금액을, 소위 말해서 이제 한 학부모님이 계산하신 게 있어요, 엑셀로.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억대는 기본으로 넘고요. 네,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석떼고 뭐 K모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은 누가 투자했냐면 학부모가 투자한 거거든요. 우리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력에 의한 학습 역량에 따라서 또 대학을 오게 됐고요. 대학에서 이 학점이 다가 아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부터 시작해서 협업하는 가운데 생기는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사회에 진출했는데 너무나 일을 잘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 순환고리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앞으로 예를 들면 뭐 사회 진출해서 10년 후 시점에서 정말 국가를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트럼프인지 오바마인지, 네, 이런 관점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 발굴하는 관점 자체도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가 예를 들면 GDP로 국가의 우리 순위를 매겼을 때 예를 들면 GDP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장 제가 여기 있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서 깨트리는 게 GDP를 증가시키는 건지 아니면 고이 간직하는 게 증가시키는 건지를 보면 사실 좀 깨트려줘서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예를 들면 뭐 자살률이라든지 출산율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또 방향성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 전체 과정을 경제성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아주 간결한 키워드로 제시를 해줄 그런 관점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잠깐 조사를 했더니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 졸업을 한 걸로 나오더군요. 아까 하버드 대학의 석인 발달 연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구 책임자를 포함해서 연구진들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오바마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형적으로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상에 해당되고요. 다만 이제 뭐 연구로서의 지향성과 제도로서의 지향성은 저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런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지혜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에서의 핵심 요소는 편견을 갖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현실과 이상을 연결짓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바마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뭐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이고 둘 다 학벌을 얘기를 하면 결코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굳이 어느 한쪽을 꼭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서 각각 맞는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배출하는 게 지혜로운 방안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교육 목표를 보시면 한국과 국제사회에 기여할 개방적 지도력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실은 인재상 앞에 세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려서 오늘 주제가 자꾸 뒤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첫 번째 인재상은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면 그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경제적인 함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회든지 무리를 했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가치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인가 오바마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주셨고요. 역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 배출되는 인재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좀 진행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지로 말씀을 주셨고 이제 답변은 고영건 교수님께서는 인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제도가 지혜로우려면 이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로 해주셨고요. 이준호 교수님께서는 역시 이제 저희 학교의 그 교육 이념을 기반으로 이제 지덕체를 겸비한 이런 인격자는 이제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으로 이제 답변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세상에 문제의 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면 다 공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우리 고려대학교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에 어느 정도 교수님들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부합하는 교수님이 의견을 내고 그런 교수님들이 선발에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그런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선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 선발하는 그 대상하시는 교수님들도 그 인재상에 대한 어떤 지표로서 한 번쯤은 이제 창의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학생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과연 이제 그 고려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에 부합하는가를 좀 사실 반성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더더욱 많은 의견을 내고 주도를 하시면 좀 좋은 인재들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오늘은 어쨌든 고려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에 대해서 여러 처장님과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도 이제 지난 포럼에 이어서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긴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3차 포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